자, 고전 작품 정리하는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 3번 이상 정독해 주시고, 두 번째, 반드시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해석은 정 읽다가 막히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짧게 끊어서 정리한다. 길게 한꺼번에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 덧붙인다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현대 작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 강의로 들어왔으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분적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고전 작품, 고전 시가문학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가요입니다. 첫 번째. 어느 교재에서나 어느 강의에서나 첫 번째는 고대가요. 고대가요라 하면요, 삼국시대 이전의 작품으로 3편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고대죠. 오래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 혹은 뭐 기록이 된다 해도 한문으로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사언사구 형태. 사언사구라는 건 뭔지 알죠? 4글자 4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자가 땡땡땡 4글자 이렇게 해서 사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사언절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한시로 치면. 그렇죠? 자, 사언사구의 한시형으로 번역되어 전해짐. 번역됐다는 건 우리말을 한자로 번역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배경설화에 삽입된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은 그 배경설화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설화의 의미, 배경설화 속에서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집단적인 서사시로부터 개인적인 서정시로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는데요. 집단적 서사시, 개인적 서정시.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구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조가와 공무도화가 3개니까 뭐 대표적인 것도 없겠군요. 자,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느냐. 황조가, 공무도화가가 바로 뭐야? 개인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서사시는 구지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에서 요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가요에 있어서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건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배경설화를 좀 참고해서 봐달라는 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집단적인 노래하고 개인적인 노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정도.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는 2개의 작품만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공무도화가 봅시다. 자, 공무도화가 님이시여 이런 얘기입니다. 님이여 여보 이런 얘기죠. 뭐뭐 하지 말라. 도하 뭐 도하 작전 이런 말 들어봤죠? 물을 건넌다라는 얘기입니다. 물 건너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꾼다면 님이시여 물 건너지 마시오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 건너지 마 여보 노래 뭐 이 정도. 그죠? 자, 백수강부의 아내가 작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 백수강부의 아내라고 우리가 봅시다. 백수강부 뭐냐? 흰, 그죠? 수 머리통, 광 미친, 부 아자씨 이런 얘기입니다. 흰 대갈 좀 너무 심한 말인가요? 흰 머리통 미친 아저씨의 아내가 부른 노래다. 큰 흰 머리통 미친 아저씨는 흰머리 그냥 흰머리에 좀 미치광이 같은 이상한 아저씨의 아내가 부른 노래예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해석부터 들어갑시다. 자, 왼쪽에 있는 건요. 일단 많은 시험에서 한자를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거든요. 봅시다.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뭐 이런 황당한 노래가 있습니까? 간단하죠. 야, 물 건너지 마. 어라, 건너네. 죽었네. 어째? 이 얘기예요. 그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시적 화자가 뭐 현대시를 공부하는 방법과 같아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뭐죠? 상황은 화자가 있다. 그러면 화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은 임의 죽음이 됩니다. 자, 임의 죽음이죠. 이 임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의 부정이요.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적극입니까? 소극입니까? 앞부분은 어느 정도 적극이었지만 뒷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소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서는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간단하죠. 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끝끝내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작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용은 해석할 게 없어요. 물을 건너는 님을 보고 건너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님은 그냥 뿌리치고 건넜고 그래서 그 여는 죽었고 그래서 그 임을 어찌하겠냐고 안타까워 탄식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나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선생님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내용 파악과 조금 전에 했었던 화자가 대상에 대한 어떤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제는 뭐예요? 주제라는 건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그 강사는 실력이 없는 강사고 문학을 모르는 강사입니다. 시험을 생각해 보셔도 알아요. 시험의 경우에 어떤 주제를 결정하고 그 주제 하에서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에서는. 이런 주제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보면 저런 주제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게시판에다가 공무도화가의 주제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왜 주제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핵심이 없어요. 이런 질문 올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정도를 가려갑니다. 정말 진정한 문학 감상은 그대로 화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마음을 이해하면 그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고전 작품이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통적으로 많이 문제로 나오던 것 중에 하나가 물의 이미지였어요. 자, 물이 3번 나옵니다. 물이 3번 나오든 2번 나오든 어쨌거나 물은 이 작품에서 이별이에요. 그렇죠? 이별. 그죠? 이별을 의미하죠. 즉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님과 내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만납니다. 배경 설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만을 보고 만남을 느낄 수는 없어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설화에 나온 얘기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은요.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 이렇게 3번의 물이 나오는데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건너지 마세요. 즉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지 마세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 물은 어때요? 물을 건넜다 사랑을 깨뜨린다 바로 진정 이별을 하시는구나 이별을 감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물은 어떨까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앞뒤 문맥 죽음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그 물과 관련된 작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시 중에 송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게 될 그 고려소교 같은 경우에 서경별곡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이별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물의 이미지 정리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요. 가시님을 어이할꼬 어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바로 뭐예요?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죠. 이 체념의 정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거 따질 때 좀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체념해버리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님께서 물을 건너지 말길 바랬는데 님을 물을 건너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가시님을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첫 번째 물의 이미지, 그 다음에 어이할꼬에 담겨있는 체념적인 정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정서를 갖느냐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배경설화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조선에 이 조선이라는 건 어떤 조선인지 알죠? 옛날 조선,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어느 날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는 것을 목격합니다. 뒤쫓아온 그의 아내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결국 죽었고요. 그의 아내는 공우를 타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공우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노래를 다 부르자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을 던져 죽었다, 아내도 죽었다, 절개를 지켰다, 정열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선 배경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즉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물에 던져 죽으면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얘기였어요. 요거 정리하시고요. 광리자군은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작가가 여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배경설에 여옥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들려줍니다. 광리자고 뱃사공이, 여보 오늘 말이야 흰머리 미친 아저씨가 물에 빠졌는데 아내가 악기 연주하는데 우 너무 슬펐어. 이런 노래더군. 여보 물 건너지 마. 뭐 이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우기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하여 연주를 하니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아니 그런 슬픈 노래가 세요. 나도 가르쳐 주세요. 이웃집 아낙네가 그 노래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 알겠죠? 그래서 배경설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하얀 미치광이 사나이,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는 한편으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술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무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당이라고 하면 그 물에 들어가서 구슬하다가 죽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주신 바커스, 뭐 알죠? 주신 수르이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얘기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정열의 여인, 즉 남편을 따라가 목숨을 던지는, 그렇죠? 함께하려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물이라는 공간이 또다시 이별의 공간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라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공무도화가는 잘 정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 건너지 마세요. 물 건넜네, 죽었네, 어쩔까?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슬픈 내용을 너무 선생님이 명랑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을 볼까요? 구지가. 자, 구지가는 제목 내용 보니까 뭐 굳이 거북구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북과 관련된 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가는 당시에 그 왕의 그 통치가 있기 이전에 추장입니다. 추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형태, 좀 더 큰 집단 생활을 하기 이전에 작은 집단 생활을 하던 시절이겠죠. 근데 그 작은 집단 생활에서 큰 집단 생활로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배경설화는요, 바로 건국 신화입니다. 가락국 건국 신화가 그 배경 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있는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어라, 이런 또 난감하게. 그렇죠? 난감하죠? 간단합니다. 뭐예요? 거북아 머리 내놔. 안 내놔? 그럼 죽어. 이런 얘기죠. 그럼 거북이를 협박합니다. 거북이 머리 내놓으면 어쩔 건데? 구워서 먹으려 그러나? 자, 이거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놓으면 구워 먹지 않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내놓으면 함께 잘 살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일단 있는 그대로, 즉 배경설화를 제외하고, 물론 이 배경설화를 제외하고 이 작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배경설화에 끼워져서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요, 이거예요. 거북이의 머리를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의 대상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때요? 구워서 먹겠다라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거북이나 머리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시적 화자는 거북이의 머리를 갖고 싶고, 그래서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배경설화, 역시 배경설화 함께 봐야 한다 그랬죠. 후한 세조 광무제, 중국 얘기죠. 때 가락국의 서울, 자, 가락국이라는 곳의 서울입니다. 구간, 가락국의 9마을의 추장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하늘의 명으로 내려와 임금이 되겠으니 춤과 노래를 하라라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구지봉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 모아가지고 노래 불러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니. 이렇게 목소리가 내려왔어요. 구간들과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뻐서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기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부분 때문에 뭐예요? 원시적인 형태의 종합 예술이 보여진다.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시적인 형태의 종합예술의 한 모습을 우리가 단편이라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즘의 종합예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대중적이면서 대표적인 종합예술 뮤지컬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오페라 이런 것도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건 이전에는 어떤 주술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데요. 주술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후 황금알 6개가 하늘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무슨 함이 있고 비단 보자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알 6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 그 고전 서사 문학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듣게 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신성한 거예요. 왜? 하늘과 연결된, 즉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늘과 연결된 건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전에는 동물 토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신으로 섬기는 것이 조금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가기 힘든 하늘이라는 곳에 더 큰 신의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과 연관된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건국 신화라든가 많은 신화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낳는 것이니까 하늘과 연관된 사물이죠. 더군다나 이 알이 어떻게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함에 담겨져서. 그래서 신성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알이 되겠고요. 다음날 새벽 황금알 6개가 6동자로 나타남.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요. 알을 깨고 6명의 동자가 뭉 쳐다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10여일이 지나 애들이 쑥쑥 커가지고 성장의 육척기가 됐대요. 그냥 연락 커가지고 얘들이 전부 다 왕의 즉위하게 됩니다. 세상에 처음 나왔다 하여 그 중에 왕의 이름을 수로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내밀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6사람이 각각 가야의 왕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6가야국임. 조금 빨리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건국신화입니다. 가락국의 그 시조왕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시조왕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구지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설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부분에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이라는 것이 신화에 언제나 신성한 존재로서 등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락국을 세웠다, 가야국을 세웠다 이런 말을 통해서 건국 신화로구나. 그거 아시는 것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추장의 통치에서 그죠? 좀 더 강한 어떤 권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작품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거북은 어떻습니까? 그죠?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그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북님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를 내놓으세요. 머리를 주세요. 이 머리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임금이죠. 임금.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추장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인간 그 집단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당신 초월적인 존재를 구워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머리라는 것을 임금으로 놓고 거북이라는 것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놓고 보면 참 노래가 희한해집니다. 더더욱 희한해지죠. 거북아 부르죠. 부름입니다.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내어라 명령을 합니다. 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초월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에게 명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야 몰래 나라. 나 대학 좀 붙여줘. 나 대학 떨어지면 여기 교회 불질러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를 또 교회로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욕하지 마세요. 예로 든 겁니다. 예로 든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부르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그 다음에 구워서 먹으리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북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투로서는 너무나 강력한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맥락이 똑같죠. 왜 그러냐? 거북이한테 머리를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래야 하는데 뭐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라면 존대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바로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 요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과 협박, 특히 명령과 협박의 구조가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술적 노래의 일반적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런 그 주술적인 노래, 즉 주술적이라는 건 어떤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의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런 문제의 상황이 존재할 때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걸 우리가 주술적이다 혹은 그것을 의식적인 행위가 노래라면 주술적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임금이라는 어떤 강력한 권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현재 문제 상황이죠. 그 문제 상황에서 임금을 불러들이려고 한다. 바로 주술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주술적인 노래에 이런 구조가 많더라는 거예요. 명령과 협박의 구조가 많더라. 자, 잠깐 뭐 예를 들어보면 해가사 같은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아슨 죄 그 얼마나 큰가. 내가 만일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부르죠. 명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구워서 먹으리 협박하죠. 그죠? 여기 가정도 있고 여기 부름도 있어서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만 의문의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명령과 협박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즉 주술적인 노래의 일반적인 그 뭐 구태연한 관습적인 틀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백영설화가 신라선동환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내 수로 부인이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해룡이 뺏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뭐 옛날 말에 여러 입은 쇠도록인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그 돌려줄 거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되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용이 부인을 받들고 나와서 도로 내놓았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그 구조가 명령협박의 구조가 그대로 구지가에도 나타나고 구지가가 해가에도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거북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 알겠죠? 기원의 대상. 그죠? 그 다음 머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뭐 잘라내면 죽으니까 뭐 생명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구조, 임금을 상징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르고 명령하고 협박하고 가정하고 협박하는 구조. 이 구조 자체가 바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 간절한 소망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면서 주술적인 노래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